삐. 밤 9시 강남 빌딩 앞에서 재벌 회장이 비밀번호를 연거푸 눌러댔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문 열어. 유리문을 두드리는 주먹에 힘이 들어갔지만 안에서 내려온 전처는 차갑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결혼 10년 단 한 번도 아내의 직장을 찾아간 적 없던 남자가 이혼하고 나서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뀐 건 비밀번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자기가 버린 여자 앞에 무릎 꿇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리본센터가 문을 연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밤 서울 강남 이면도로의 낡은 5층 빌딩 앞에서 성원그룹 회장 강도연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연거푸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삐. 잠금 장치의 붉은 불빛이 세 번째 거부를 알렸습니다. 도연이 넥타이를 잡아 풀며 유리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나 밖에 있어. 문 좀 열어. 늦은 밤 9시 5층 대표 사무실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던 윤서진이 책상 위 모니터로 눈길을 옮겼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도연이 유리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볼펜을 내려놓고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속 도연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서진이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한 서진의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서진이 유리문 너머로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잠기지 않은 유리문 사이로 서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반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손을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단명의 자료 있잖아. 여성 창업 관련 데이터하고 네트워크 자료. 네가 퇴사할 때 가져간 거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서진이 유리문에 어깨를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7년 동안 직접 만든 겁니다. 퇴사할 때 법무팀 검토 다 거쳤고 정리 끝난 거 아시잖아요. 도연이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뜬금없이 고개를 들어 출입문 번호판을 가리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왜 바꾼 거야? 이혼한 전 남편이 알 이유가 없는 비밀번호니까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자신이 완전히 타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비밀번호 4자리보다 더 단단하게 도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진이 늦었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한 뒤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은 빌딩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이 여자의 직장에 한 번도 찾아와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떠난 뒤 서진은 다시 5층 사무실로 올라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진의 손이 서랍 안쪽으로 들어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 제주도 여행에서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진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본 뒤 소리 없이 서랍을 닫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게 된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센터를 오픈한 직후 도연의 비서실장 오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빌딩 출입이 필요하시다고 하십니다. 서진이 용건을 물었지만 오 팀장은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빌딩 관리업체 담당자가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성원그룹 비서실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해서 출입 비밀번호를 확인해 갔습니다. 서진은 그날 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오늘 밤 도연이 눌렀던 번호는 오 팀장이 알아낸 변경 전 비밀번호였던 겁니다. 시간이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원그룹 본사 임원회의실. 도연의 어머니 최영란이 상석에 앉아 서진의 사회공헌팀 성과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보고를 마쳤습니다. 올해 지방 중소도시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자가 작년 대비 40% 늘었습니다. 정부 우수 사례에도 선정됐고요. 영란이 보고 자료를 한쪽으로 밀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됐고 아직도 둘째 계획이 없는 거야.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 영란의 옆자리에서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지도 서진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남궁철이 영란의 뒤편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남궁이 회의실을 나서는 서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회공헌이라는 게 회사 체면치레용이지 실적으로 인정받는 부서가 아닙니다. 너무 힘 빼지 마십시오. 서진이 남궁의 얼굴을 한번 올려다본 뒤 대답 없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기 서진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매주 토요일 성원가 본가에서 가족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일에는 지방 출장을 다니며 현장을 뛰었고 주말에는 본가 부엌에 서서 12가지 반찬을 차렸습니다. 정부 우수 사례 수상 소식이 났을 때 집안에서 축하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비서를 통해 그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도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사람은 성원가 본가의 가정부 김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은 서진이 새벽까지 식사 준비를 하는 날이면 몰래 부엌에 내려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사모님, 이 집에서 사모님만큼 고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진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수님을 돌아봤습니다. 수님 아주머니, 나는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기능인 것 같아요. 수님이 말없이 서진의 등을 2번 토닥였습니다. 결혼 생활의 균열이 돌이킬 수 없이 드러난 것은 아들 시우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대신 비서가 축하 화환을 들고 입학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서진이 혼자 시우의 손을 잡고 강당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엄마 아빠가 나란히 앉은 가족들 사이에서 서진은 화환을 든 비서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시우가 잠든 뒤 서진이 아이 방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입학식 다음 주 서진은 시우의 같은 반 학부모 정미경을 알게 됐습니다. 미경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2아이를 키우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서진은 재벌가 며느리라는 신분을 숨긴 채 미경과 학부모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서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힘들면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 도움 요청하는 것도 능력이야. 서진이 미경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 말이 서진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 하나를 걷어냈습니다. 서진이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한재민을 찾아갔습니다. 재민아, 나 이혼하려고. 재민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서진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상대가 재벌이야. 양육권 분쟁이 길어질 수 있고 쉬운 싸움은 아닐 거야. 알아. 그래도 할 거야. 재민이 서진의 표정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6개월에 걸쳐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 양육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시우의 학교 생활과 정서 상태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작업을 도연과 영란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평소와 다름없이 며느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든 도연이 서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뭐가 불만인데? 내가 뭘 안 해줬다고. 서진이 대답 대신 재민이 준비한 자료 파일을 도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란이 전화기를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집살이가 싫으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준비한 법적 근거 자료 앞에서 도연 측 변호인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협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양육권은 도연에게 넘기되 면접 교섭 횟수와 조건을 최대한 넓게 확보했습니다. 시후의 교육과 병원 관련 결정에 서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양육권을 넘긴 것은 서진의 전략이었습니다.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재벌 상대로 양육권 다투면 소송이 몇 년을 끌어. 그동안 시우가 제일 힘들어진다. 서진이 그 말에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서진은 퇴직금과 재산분할금으로 강남 이면도로의 낡은 5층 빌딩을 사들였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에 리본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태어남을 뜻하는 리본과 매듭을 뜻하는 리본, 두 가지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와 미팅 공간, 2층과 3층은 공유 오피스, 4층은 교육실, 5층은 서진의 대표 사무실로 꾸몄습니다. 센터 입구 유리벽에 한 줄을 새겨 넣었습니다. 당신의 다음 챕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픈 첫날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던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도연이 바뀐 비밀번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 밤, 서진이 도연을 돌려보낸 뒤 올라온 사무실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 팀장이 연락해 왔을 때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둔 터였고 석 달 동안 도연에게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기에 오늘 밤 CCTV에 비친 도연의 모습은 서진에게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원그룹 회장실, 도연이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브라우저에는 석 달 전 리본센터 오픈 뉴스 기사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기사 사진 속 서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오 팀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시우군 학부모 상담 일정을 전 사모님이 공유해 오셨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이 이혼 후에도 시우의 학교 일정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다는 사실에 도연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시 화면 속 서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빌딩 앞에서 돌아간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일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쓰며 센터 운영에 매달렸습니다. 리본센터 입주 1호 창업자 박은주의 사업계획서가 서진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주 씨 레시피 완성도는 정말 좋아요. 무언가 분석도 꼼꼼하고. 근데 여기 마케팅이랑 유통 채널이 아예 비어 있네. 서진이 빨간 펜으로 계획서 한 페이지를 동그라미 치며 말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손을 비볐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만드는 건 자신 있는데 파는 건.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게. 이번 주에 백화점 식품관 바이어 미팅 잡아놓았거든. 은주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요? 당연하지. 혼자 보내면 바이어한테 밀려. 은주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이혼한 뒤 초등학생 딸 하은과 단칸방에서 살며
베이킹 기술 하나로 버텨온 여자였습니다. 서진이 은주와 나란히 백화점 지하식품관 사무실에 들어서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리본센터 대표 윤서진입니다. 바이어가 명함을 받아들며 서진의 얼굴을 한번 훑쳤습니다. 성원그룹 전 사모님이라는 수식어 대신 리본센터 윤서진 대표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입 밖에서 자연스럽게 굴러간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재민이 리본센터의 법률 자문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센터의 법률과 세무 지원 체계가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고 여성 경제지와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전 성원그룹 회장 부인의 창업이라는 화제성이 업계의 관심을 끌어모은 겁니다. 한편 성원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건설 부문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하면서 그룹 주가가 떨어졌고 이사회에서 사회공헌 사업 축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담당 임원이 도연 앞에서 보고서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전 사모님이 구축해 놓으신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이 지자체 개발 사업 협력의 핵심 채널이었습니다. 그분이 안 계시니까 지자체랑 소통 창구가 전부 끊겼습니다. 도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남궁철 경영기획실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사회공헌 사업 자체가 비효율적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참에 부서를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도연이 남궁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지만 서진이 없는 사회공헌팀의 현재 역량으로는 남궁의 주장을 뒤집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사회공헌팀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안에 서명했습니다. 서진이 7년간 쌓아올린 조직이 반년 만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비서를 통해 서진에게 제안을 보냈습니다. 사회공헌팀의 자문 형태로 다시 협력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의 답시는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성원그룹 사람이 아닙니다. 도연이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한번 쓸었습니다. 거절당한 분노보다 서진이 자신 없이도 멀쩡히 잘 살고 있다는 현실이 더 깊이 찔렸습니다. 도연이 비서실장 오 팀장을 불렀습니다. 리본센터 사업 현황 좀 알아봐. 오 팀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 어떤 범위까지 조사할까요? 다. 전부 다. 오 팀장은 서진이 성원그룹에 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회공헌팀의 가치를 인정해준 본사 직원은 오 팀장 혼자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도연에게 보고하면서 오 팀장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전 사모님의 센터는 합법적이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도연이 오 팀장의 얼굴을 올려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학교 학부모 상담일이었습니다. 서진이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시우를 데리러 성원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최영란이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자꾸 드나들면 시우 교육에 좋지 않아. 오는 횟수를 좀 줄여. 서진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영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영란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2층 계단 난간 뒤에서 시우가 고개를 내밀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시우가 애써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진은 법적 권리를 근거로 시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시우가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가 요즘 맨날 늦게 와. 할머니는 맨날 화나 있고. 서진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서진의 손이 시우의 머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시우를 끌어안으며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우를 저택으로 돌려보낸 뒤 서진은 차 안에서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리본센터 사무실에서 담임교사가 보내온 관찰일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시우가 수업 중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횟수가 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양육권 변경 소송,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재민이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지금은 센터 안정시키는 게 먼저야. 소송 길어지면 시우가 더 흔들려. 서진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오 팀장이 가져온 리본센터 자료를 넘기다가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재민. 이혼 소송 대리인이었던 남자가 지금은 같은 빌딩에서 매일 서진과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재민의 양력과 서진과의 대학 동기 관계까지 확인한 뒤 자료를 덮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서둘렀던 거야. 도연이 사업 협력 논의를 핑계로 리본센터를 직접 찾았습니다. 1층 카페로 들어서는데 서진과 재민이 나란히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두 사람 앞에 서서 재민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이혼 소송의 사업 파트너까지 참 여러 가지 하시네. 재민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명함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도연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사업 이야기가 있으면 회의실로 가시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이 가져온 제안서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재민이 그 남자랑 무슨 사이야? 서진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한테 내 인간관계를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도연이 서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 서진이 손목을 빼내며 도연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모르는 게 바로 잘못이야. 서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이 떠난 뒤 재민이 서진의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재민의 시선이 서진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도연이 잡았던 자리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민의 입이 단단하게 다물어졌습니다. 서진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어. 생각해봐.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엮이면 시우 면접교섭에 영향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자. 서진이 관리팀에 전화를 걸어 빌딩 출입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성원그룹 회장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우 돌잔치 때 해외에 있었던 일, 결혼기념일마다 비서가 대신 꽃을 보냈던 일, 서진이 유산했을 때 병원 대신 골프장에 갔던 일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오 팀장이 퇴근 인사를 하러 들어왔다가 도연의 표정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전 사모님은 한 번도 회장님 행사에 빠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도연이 오 팀장을 노려봤습니다. 오 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혼 6년 차 서진이 둘째를 임신했다가 유산한 날을 도연은 가장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도연은 일본에서 골프 접대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혼자 수술을 받고 빈 병실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도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알겠어. 몸조리 잘해. 서진은 그 뒤로 다시는 둘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도연은 그것을 서진이 괜찮아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도연이 시우를 재우고 아이 방을 나서다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진이 매주 면접 교섭 때마다
몰래 시우에게 넣어준 손편지 묶음이었습니다. 도연이 편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엄마는 항상 시우 편이야. 아빠도 시우를 정말 많이 사랑해. 다음 편지도 그 다음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원망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아빠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편지를 쥔 채 시우의 잠든 얼굴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도연의 머릿속에 오 팀장이 낮에 한 말과 서진의 편지, 그리고 회의실에서 서진이 손목을 빼며 했던 말이 겹쳐졌습니다. 이 결혼이 깨진 게 서진의 결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10년간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아직은 희미한 그림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밤 리본센터 사무실. 서진이 재민과 마주 앉아 오늘 도연의 방문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계속 이러면 결국 법적으로 막아야 해. 미루면 안 돼. 서진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뭔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재민이 서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의 목소리 안에 분노와 함께 10년을 같이 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민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연이 리본센터를 다녀간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이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등기우편을 뜯었습니다. 세무조사 예고 통보서였습니다. 서진이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센터에 세무조사 나온대. 오늘 당장 와줘. 재민이 30분 만에 센터에 도착하여 통보서를 훑어봤습니다. 서진아, 이거 통상적인 조사가 아니야. 누가 뒤에서 밀어넣은 거야. 재민이 업계 인맥을 통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최영란이 동원한 성원그룹 고문 변호사 측에서 세무조사를 유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센터의 주요 후원사 두 곳에서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후원 계약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영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재민이 후원을 끄는 두 기업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물었습니다. 두 곳 모두 성원그룹과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였고 남궁 실장이 리본센터를 후원하면 성원그룹과의 거래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민이 서진 앞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궁이가 영란 여사 지시받고 움직인 게 확실해. 근데 증거가 없어. 구두로만 전달했으니까. 서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 없이는 어떻게도 못하는 거야? 지금은 그래. 일단 세무조사부터 버텨야 해. 영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원그룹 홍보팀을 통해 경제지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전 며느리가 그룹 영업비밀을 빼돌려 사업을 차렸다. 기사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센터 입주 기업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1호 입주자 은주가 서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주가 의자에 앉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입점 앞두고 있던 백화점 바이어가 연락 왔어요. 성원그룹이랑 얽힌 센터 소속 업체는 위험하다고 입점 심사를 보류한대요. 서진이 입술을 한번 다물었습니다. 은주 씨, 미안해요. 대표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무서운 거예요. 하은이 학원비하고 다음 달 재료비를 이 입점에 걸어놨거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이 세무조사 대응과 언론 수습에 시달리는 동안 도연은 비서실장 오 팀장을 통해 어머니가 벌인 일의 전말을 파악했습니다.
도연이 본가 거실에 들어서며 영란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어머니, 세무조사하고 후원사 압박, 어머니가 시킨 거 맞죠? 영란이 소파에 앉은 채 찻잔을 내려놓으며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왜?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영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아직도 그 여자한테 미련이 있으니까 이 꼴이야. 이혼한 전처 하나 정리 못하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도연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진을 공격하는 건 성원그룹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룹 평판까지 끌어내리고 싶으신 겁니까? 영란의 입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이 자신에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영란이 도연의 얼굴을 노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이가 유산했을 때 내가 병원에 갔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말했어.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이 집안 며느리 자격이 있느냐고. 도연이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산으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겁니까? 그때 내가 안 그랬으면 그 여자가 더 나약해졌을 거다. 도연이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서진이 언론 대응에 매달리던 어느 오후 리본센터 1층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한빛그룹 사회공헌팀장 정하윤이었습니다. 윤 대표님, 뉴스 보고 왔습니다. 저도 경력이 끊겼다가 복귀한 경험이 있어요. 서진이 경계하는 눈으로 하윤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빛그룹에서 무슨 용건이시죠? 한빛그룹 차원에서 리본센터의 후원과 협업을 제안드리려고요. 서진이 재민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살짝 기울여 조심하라는 뜻을 보냈습니다. 한빛그룹은 성원그룹과 사업 경쟁 관계에 있었고 하윤은 한빛그룹 오너 일가의 사촌이었습니다. 재민이 하윤과의 미팅 후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한빛그룹이 순수한 마음으로만 온 건 아닐 거야. 내 네트워크가 탐나는 거지.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 세무조사에 후원도 끊긴 상황에서 거절할 여유가 없어. 서진은 하윤의 제안을 전면 수용하는 대신 재민과 함께 계약서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후원금과 프로그램 공동 운영까지만 허용하고 센터 경영권과 입주기업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윤이 계약서를 다 읽고 펜을 집어들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윤 대표님이 이렇게 꼼꼼한 분인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찾아왔을 텐데. 서진이 대답 대신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서명해 주시죠. 세무조사 당일 조사관 3명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재민이 회계장부와 자금 흐름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두고 모든 소명을 직접 총괄했습니다. 조사관이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진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조사 과정이 언론에 다시 보도되면서 센터의 이미지에는 이미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도연은 성원그룹 홍보팀에 기사 정정을 지시했습니다. 경제지 편집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연은 남궁 실장이 어머니의 지시를 넘어서 독자적으로 서진을 견제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도연이 남궁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남궁 실장, 어머니 일하고 회사 일을 혼동하면 실장 자리도 장담 못해. 남궁이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연이 서진 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영란에게 들어갔습니다. 영란이 이사회 원로 멤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이 전처 뒤치다꺼리를 하고 다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경영권과 어머니 사이에서 양쪽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진은 도연이 기사정정에 나섰다는 소식을 재민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서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센터 홈페이지에 짧은 성명을 올렸습니다. 리본센터는 어떤 외부 그룹의 도움도 받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도연이 이 성명을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이 자신의 세계에서 완전히 독립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이 버린 것이었다는 자각이 뒤늦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이 오 팀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서진 씨에 관한 조사는 일절하지 마. 그리고 영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서진을 건드리는 일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에게 반대 의사를 문서로 전달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위기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본센터 입주 기업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연대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은주가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진 대표님 덕분에 싱글맘인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이 퍼지면서 여론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리본센터와 윤서진이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센터의 이름을 알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은주에게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대표님, 입점 확정됐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서진이 수화기를 귀에 대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가 잘한 거야. 은주 씨 실력이야. 그날 저녁 면접 교섭일이었습니다. 서진이 시우를 데리러 성원가 저택에 도착하자 영란이 또다시 현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시우가 아파서 오늘은 못 나가. 서진이 영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시우가 정말 아픈 건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면접 교섭은 법적 권리입니다. 영란이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동안 안쪽에서 가정부 수님이 서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시우가 2층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시우가 2층에서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엄마. 시우의 발이 계단 중간에서 헛디뎠습니다. 아이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나머지 계단을 굴러 내려왔습니다. 시우야. 서진과 영란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시우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영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손자에게까지 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영란의 두 눈을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시우를 안아 올리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시우를 들것에 실어 나가는 동안 영란은 현관 앞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님이 영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영란은 구급차가 떠나는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는 옳다고 믿어온 것에 금이 가는 소리가 영란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오 팀장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시우 군이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시우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머리 검사에서는 다행히 이상이 없었지만 피 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서진과 도연이 나란히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부모로서 같은 자리에 앉은 겁니다. 도연은 급히 달려오느라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였습니다. 서진의 손에는 시우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를 닦아낸 티슈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의자에 앉아 같은 방향만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서진이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의료진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혈소판이 낮은 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2주 뒤에 다시 검사해 보시죠. 시우의 병실로 들어간 서진과 도연은 아이 앞에서 평소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로 나온 순간 서진이 도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시우 건강 관련 사항은 바로바로 알려줘요. 나중에 한꺼번에 듣는 건 싫어요. 도연이 서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겠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혼 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이룬 진짜 합의였습니다. 시우가 퇴원하고 성원과 저택으로 돌아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란이 며칠째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순임을 불러 물었습니다. 순임아, 시우가 계단에서 넘어진 게 나 때문이냐? 순임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영란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란은 서진의 면접 교섭을 직접 막아서는 일을 멈췄습니다.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영란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우의 재검까지 2주 동안 서진은 리본센터 위기 수습에 매달렸습니다. 정하윤이 약속대로 한빛구름 명의의 후원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연간 운영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민이 계약 조건을 빠짐없이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없어. 성원그룹이랑 이해 충돌 소지도 없고. 서진이 계약서에 서명하며 센터 역사상 첫 대기업 후원 파트너를 확보했습니다. 후원금으로 센터 3층에 보육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입주한 여성 창업자들이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은주의 딸 하은이 보육 공간의 첫 이용자가 됐습니다. 대표님, 아이 걱정 없이 아침부터 작업실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사업 시작하고 처음이에요. 은주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기 도연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연이 아침마다 시우를 직접 학교에 데려다 주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운전기사와 가정교사에게 맡겨왔던 일이었습니다. 시우의 담임교사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시우가 요즘 그림 시간에 항상 엄마, 아빠, 자기 셋이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려요. 도연이 교실 뒤편 게시판에 붙어 있는 시우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등하교를 하면서 도연은 학부모 정미경과 마주쳤습니다. 미경은 도연이 재벌 회장인 줄 모른 채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우 아빠 되시죠? 서진이 친구 미경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미경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시우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시죠? 면접 교섭 전날이면 뭘 해줄지 밤까지 고민하더라고요. 도연이 미경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전처의 일상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것이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우의 2주 뒤 재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 아래쪽까지 올라와 당장 치료는 필요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덧붙였습니다. 수치가 경계선에 걸쳐 있으니 3개월 후에 한 번 더 검사하시죠. 서진과 도연이 각각 병원에서 결과를 확인한 뒤 서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결과 괜찮대. 두 사람이 각자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리본센터 일기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은주를 비롯한 12명의 여성 창업자들이 각자의 사업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일기 수료생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분들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료생들이 깜짝으로 준비한 감사 편지를 한 사람씩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운 것이었습니다. 참석한 기자가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서진은 여성 창업 멘토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발표 말미에 말했습니다. 1년 전에 딸아이랑 단칸방에서 울면서 밤을 샜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리본센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와 함께 훌쩍이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간이 누군가의 삶을 진짜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수료식 뉴스를 본 도연이 화면 속 서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울면서도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만들어주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한다. 서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3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적의가 없는 정적이었습니다. 영란은 시우의 사고 이후 한동안 물러나 있었지만 도연이 서진의 수료식에 축하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영란이 우연히 들은 겁니다. 영란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재혼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재계 명문가 딸인 오수빈을 도연의 맞선 상대로 골랐습니다. 영란이 수빈의 어머니와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두 집안이 합치면 성원그룹 건설 쪽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사업 논리로 포장한 재혼 설계였습니다. 오수빈은 영란이 기대한 순종적인 며느리감과는 거리가 먼 여자였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아버지의 건설사에서 전략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35세의 사업가였습니다. 수빈 역시 이 맞선이 양가 어머니들의 사업적 계산이라는 것을 알고 나왔습니다. 도연은 처음에 어머니의 맞선 압박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건설 부문 적자가 심화되고 한빛그룹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수빈 집안과의 결합이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 아래 마지못해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수빈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님, 솔직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전 부인분에 대한 마음 정리가 되신 건가요? 도연이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봐야 서로 시간 낭비입니다. 도연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선 뒤 수빈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마음 정리가 되셨으면 연락 주세요. 아니라면 그것도 답입니다. 도연이 답장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답장하지 않은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맞선 이야기가 시우의 귀에 들어간 것은 영란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빈이라는 아가씨가 참 괜찮더라. 시우가 그 말을 듣고 학교에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새 엄마를 구한대. 수업 도중 시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담임교사가 서진에게 연락했고 서진이 급히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서진이 복도 의자에 앉아 시우를 무릎 위에 안았습니다. 시우야, 엄마는 항상 시우 엄마야. 그건 절대 안 변해. 시우가 서진의 옷깃을 움켜쥐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한테 새 엄마 오면 나는 엄마한테 갈 수 있어? 서진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서진이 시우를 학교 상담사에게 맡긴 뒤 복도로 나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 앞에서 재혼 이야기가 나돌게 한 거, 양육자로서 무책임한 거 아세요? 나도 시우한테 직접 말한 적 없어. 어머니가. 도연이 말을 멈추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연이 본가로 가서 영란에게 선언했습니다. 맞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수빈에게 답장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이 이미 답이었다는 것을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물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 부인에 대한 마음 정리가 되셨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누구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도연이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맞선을 끊은 뒤 2달이 흘렀습니다. 리본센터는 한빛그룹의 후원과 일기 수료생들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2기 모집에서 5명 중 1명만 뽑을 수 있을 만큼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서진이 아침마다 센터 2층 공유 오피스에서 입주기업 대표들과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여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종류의 평온이었습니다. 2기 입주자 중에 이복순이라는 50대 후반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년간 남편의 한식당을 함께 운영하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가게를 정리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장류 브랜드를 만들겠다며 센터에 지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이 복순의 된장과 고추장을 직접 맛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복순 선생님, 이 맛이면 충분히 팔 수 있어요. 식품 허가부터 같이 밟아볼까요? 복순이 서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딸버린 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맙다, 진짜.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원가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른의 감사였습니다. 시우의 혈소판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서진은 안도하면서도 3개월 후 추가 검진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담임교사가 전해준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우가 요즘 체육 시간 끝나면 유독 힘들어해요. 성장기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우가 이번 주말에 엄마 보고 싶다고 한다. 면접 교섭 일정 말고 추가로 만나도 괜찮겠느냐? 서진이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전과 달라진 도연의 말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우가 원하면 언제든. 주말 서진이 시우와 리본센터에서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밀가루가 시우의 코끝에 묻었고 서진이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센터 앞 카페 창가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유리창 너머로 2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먼저 발견한 것은 은주였습니다. 은주가 딸 하은과 센터 보육 공간에 들렀다가 카페에서 혼자 창문을 보고 있는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도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우 아빠 되시죠? 은주예요. 시우랑 하은이가 보육 공간에서 같이 잘 놀아요. 도연이 은주를 올려다봤습니다. 전처가 만든 공간에서 서로의 아이를 돌보며 연결된 사람들. 도연은 그 현실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리본센터 주최 여성 창업 포럼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재벌가 며느리라는 이름을 벗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이름으로 세상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300명의 참석자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객석 맨 뒷줄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박수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상 위에 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감정이 미련이 아니라 존경이라는 것을 도연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포럼 패널 토론에서 복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환갑을 앞두고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객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은주가 창업 1년 만에 매출 3억을 달성한 실적을 공개했고 하유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베풀미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포럼이 리본센터를 단순 창업 지원이 아닌 여성 경제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리셉션장에서 도연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연설 정말 잘 들었다. 서진이 와인잔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시우한테도 언젠가 엄마가 이런 일 했다고 말해줘도 되겠죠. 두 사람이 적도 남도 아닌 시우의 엄마 아빠로서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재민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리셉션장에서 도연이 정하윤과 처음으로 마주 섰습니다. 하윤이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성원그룹과 한빛그룹이 경쟁하는 것과 리본센터를 후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도연이 하윤의 손을 잡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후원에 감사합니다. 하윤이 손을 놓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윤 대표님은 누구의 카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카드입니다. 도연의 눈이 하윤의 얼굴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포럼 뒤풀이 자리.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서진과 재민만 테이블에 남았습니다. 재민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나 할 말이 있어. 서진이 재민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대학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지금은 사업 파트너이기 전에 내 옆에 서고 싶은 사람이야. 서진의 손이 맥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센터하고 시우야. 누군가의 연인이 될 준비가 안 됐어.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재민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근데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건 진짜야. 재민이 서진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진과 함께 찍은 대학 졸업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이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진이 원하는 것이 연인이 아닌 동료라면 그것을 존중하는 게 자신의 선택이라고 재민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센터의 일상은 변함없이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센터 옥상에서 혼자 서울 야경을 바라보는데 미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이번 주 엄마들 모임에서 내 포럼 뉴스 봤다고 난리야. 자랑스럽다. 서진이 웃으며 문자를 읽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기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도연도 성원그룹 경영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운영했던 사회공헌 방식을 참고하여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했습니다. 남궁 실장이 이사회에서 반대했습니다. 비용 낭비입니다. 도연이 남궁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야. 서진 씨가 했던 일을 이제야 이해한다. 남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서진에게 공식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서진은 성원그룹만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 아래 수락했습니다. 성원그룹 본사 강당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던 서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궁 실장과 마주쳤습니다. 남궁이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윤 대표님,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서진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돌아봤습니다. 남궁 실장님, 사회공헌팀 인원 절반을 줄이신 분이 잘 들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남궁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시우의 9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이 오 팀장을 통해 서진에게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생일만이라도 같이 해주면 시우가 좋아할 것 같다. 서진이 고민 끝에 수락하되
장소를 리본센터 옥상 테라스로 제안했습니다. 도연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아이의 행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옥상 테라스에 소박한 장식이 걸렸습니다. 시우의 학교 친구들, 은주와 하은, 미경과 미경의 아이들, 복순, 재민까지 모였습니다. 복순이 직접 만든 떡과 한과를 내놓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재민이 시우에게 천체 망원경을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밤하늘 별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세상을 알아가는 거야. 케이크에 꽂힌 촛불 앞에 시우가 섰습니다. 양쪽에 서진과 도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우가 촛불을 불기 전에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소원은 안 말해도 돼.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은주가 입을 가렸고 복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과 도연의 시선이 아이의 머리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시우가 하은과 뛰어다니는 사이 서진과 도연이 옥상 난간에 나란히 기대어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두 사람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당연하게 여겼다. 미안하다. 서진이 야경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 말을 10년 전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산 때 내가 골프장에서 전화 끄는 거 변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너한테 한 말 나는 3달 전 어머니랑 싸우면서 처음 알았어. 서진이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나는 혼자 병실에서 천장만 보면서 이 결혼이 끝났다고 느꼈어. 근데 시우 때문에 4년을 더 버텼어. 옥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대화를 이혼 후에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진은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도연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은 느꼈지만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확신도 분명했습니다. 시우를 위해 좋은 사이로 지내고 싶다는 마음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다짐 사이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시우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시우가 생일에 찍은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바꿨습니다. 서진이 말한 4년을 더 버텼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서진의 귀환이 아니라 서진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도연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시우가 며칠 전에 팔을 보여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부딪힌 적 없는데 왜 멍이 생겨? 도연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달력을 열어 3개월 후 검진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우의 생일이 지나고 3주 뒤였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우 아버님, 시우가 체육 시간에 친구랑 살짝 부딪혔는데 팔에 멍이 크게 들고 코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보건 선생님이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도연이 회의를 중단하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서진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담당 의사 박정호가 별도 면담실로 서진과 도연을 안내했습니다. 시우의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3개월 후로 잡았던 검진보다 훨씬 빨리 병이 진행된 겁니다. 서진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메모장에 의사의 말을 한 글자씩 받아 적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약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반응이 없으면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핏줄이 맞는 기증자가 필요합니다. 서진의 펜이 멈췄습니다. 도연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면담실을 나온 서진이 복도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뒤따라 나온 도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시우의 병실 앞에서 마주봤습니다. 서로의 눈에 같은 공포가 차 있었습니다. 이혼 후 쌓아온 거리감도 체면도 아이의 병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우가 침대에 누운 채 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많이 아픈 거야? 서진이 시우의 이불을 끌어올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조금 오래 치료받아야 해.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거야.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매일 와? 매일 올게. 병실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도연이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우가 입원하면서 서진은 리본센터 일상 운영을 재민과 은주에게 맡겼습니다. 도연도 회장실 업무를 부회장에게 위임하고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대로 시우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같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좀 쉬었다 와.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 짧은 말이 어떤 긴 대화보다 깊었습니다. 리본센터에서는 재민이 법률과 행정을 맡고 은주가 입주기업 사이의 소통을 자처했습니다. 복순이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살림은 내가 할게. 밥 걱정은 마. 하윤이 한빛그룹 측 후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했습니다. 서진이 없는 동안에도 센터가 스스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의료진이 서진과 도연을 다시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시우의 수치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식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증자는 어떻게 찾나요? 우선 부모님과 가까운 가족분들의 피를 검사해서 맞는 사람이 있는지 봅니다. 서진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피 먼저 검사해 주세요. 도연이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에게 검사 참여를 부탁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이 본가를 찾아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영란에게 시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시우가 약으로는 낫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피를 이식받아야 하는데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영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피가 맞으면 내 것을 줘라. 도연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간의 고집도 체면도 다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영란의 눈에 도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두려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란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수님에게 시우에게 줄 간식을 준비시키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우의 병실 앞에서 영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서진이 시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란이 복도에 선 채 그 목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결국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간호사에게 간식만 맡긴 채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님아, 내가 그 애한테 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수님이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진도, 도연도, 영란도 맞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는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증자 은행에 등록하여 맞는 사람을 찾아야 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빨리 찾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서진이 매일 밤 병실 간이 침대에서 의학 논문과 해외 사례를 검색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성원그룹 차원에서 해외 기증자 은행과의 검색을 의뢰했습니다. 오 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사 일은 뒤로 미뤄도 된다. 시우가 먼저다. 이사회에서 남궁 실장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사에 그룹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도연이 화상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경영권을 내놓으라면 내놓겠다. 나는 내 아이를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이사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우의 소식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리본센터 수료생들과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증 등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올린 글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등록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복순이 캠페인 실무를 총괄하며 은주, 재민과 함께 조직을 꾸렸습니다. 하윤이 한빛그룹 사내 게시판에 등록 안내를 올려 직원 500명 이상이 추가 등록했습니다. 서진은 감사하면서도 적합한 기증자가 실제로 나타날 확률 앞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같은 병동의 다른 아이 어머니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2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서진이 병원 옥상에 올라가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올라와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세요. 시우가 엄마 찾아요. 서진이 눈물을 닦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병원 생활이 한 달을 넘기면서 도연이 달라졌습니다. 시우의 식단을 서진과 함께 짰습니다. 서진이 센터 운영 공백을 걱정하면 대안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서진이 지쳐 병실 의자에서 잠들면 도연이 소리 없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영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시우 오늘 죽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서진 씨가 밤새 곁에 있었고요. 영란이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서진이가 고생이 많구나. 전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시우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수혈 횟수가 잦아지더니 감염 때문에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진은 유리창 너머로만 시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우가 마스크 너머로 서진에게 손을 흔들며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서진이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도연이 아무 말 없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서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무균실에서 시우는 간호사가 가져다 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엄마, 아빠, 자기 셋이 리본센터 옥상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그 그림을 서진에게 전할 때마다 서진은 그림을 가슴에 안고 복도 벤치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도시락과 깨끗한 옷을 들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야, 네가 쓰러지면 시우는 누가 봐. 은주도 매주 하은과 함께 찾아와 시우의 유리창 앞에서 하은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서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남궁 실장이 도연의 장기 부재를 틈타 이사회에서 다시 움직였습니다. 오 팀장이 즉시 도연에게 보고했습니다. 도연이 병원에서 화상으로 이사회에 접속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경영권을 논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주들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 이사회가 잠잠해졌습니다. 영란이 남궁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내 손자가 아픈데 네가 지금 할 짓이 그거야. 남궁은 이사회 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시우가 무균실에 들어간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기증자 은행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윤서진님, 캠페인을 통해 새로 등록한 기증자 중에 시우군과 완전히 일치하는 분이 확인됐습니다. 20대 여성분입니다. 서진이 전화기를 쥔 채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이 복도 끝에서 서진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진아? 서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증자 찾았대. 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후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기증자가 확인되고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무균실 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서 시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우야, 이제 곧 나을 수 있어. 시우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파이팅! 유리창 안팎으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시우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영란에게 보냈습니다. 뭔가 거실에서 영상을 틀어본 영란이 손수건을 움켜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란이 가정부 수님을 불렀습니다. 시우 수술 전에 내가 가서 봐야겠다. 수님이 영란의 얼굴을 한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가시는 김에 전 사모님한테도 인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란이 입을 다문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영란의 입에서 서진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진이 시우에게 줄 손편지를 쓰고 있는데 도연이 병원 편의점에서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옥상 올라갈까? 바람 좀 쐬자. 병원 옥상에 나란히 앉아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이 커피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시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아이를 위한 최선이 뭔지 같이 정하자. 서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달라진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아직 그것만으로 지난 일을 지울 수는 없어. 도연이 야경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 그게 전부야. 서진의 눈이 한번 크게 깜빡였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그런 말 대신 저 한마디가 나온 것이 서진에게는 오히려 당혹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과 이혼 기간을 통틀어 가장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기증자인 이지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학과 3학년 22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헌혈에도 자주 참여하던 지은이 리본센터 기증 캠페인 소식을 대학 게시판에서 보고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체열실로 들어가기 전 서진이 지은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서진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우라는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세운 센터에서 시작된 캠페인이 이렇게 아들의 생명과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술은 4시간에 걸쳐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료진이 서진과 도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2주에서 3주 동안이 중요합니다. 이식한 세포가 몸에 잘 자리 잡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교대 간병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매일 영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시우 오늘 미음 반 그릇 먹었습니다. 영란이 매번 전화 끝에 같은 말을 물었습니다. 서진이는 잘 있느냐? 도연이 전화를 끊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름조차 부르기 꺼리던 어머니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진을 호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2주차 시우의 피 수치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징후입니다. 이식한 세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이 병원 로비에서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아, 시우 수치가 올라오고 있대. 고생했다. 이제 센터 걱정은 하지 마. 시우만 봐. 재민이 서진에게 소식을 하나 더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왔어. 기증 캠페인 건으로
리본센터를 민간사회공헌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서진이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센터가 여성 창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남궁 실장은 영란의 질타와 이사회 고립 이후 입지가 극도로 좁아진 상태에서 도연에게 조용히 사직 의사를 전했습니다. 도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병원 일이 먼저다. 인사 문제는 시우가 퇴원한 후에 정리하겠다. 시우가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날이었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병실 양쪽에서 침대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시우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빛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밖에 나가면 엄마 아빠랑 공원 갈 수 있어? 서진이 시우의 이불을 여미며 웃었습니다. 그럼 원하는 데 다 가자. 도연이 침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도 되냐? 당연하지. 시우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셋의 웃음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퍼졌습니다. 시우의 투병 기간 동안 영란은 매일 본가에서 미역국과 반찬을 만들어 병원으로 보내왔습니다. 도연이 어느 날 반찬 용기를 열다가 뚜껑 위에 붙은 라벨을 발견했습니다. 영란의 손글씨로 서진 씨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인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진의 이름을 직접 써서 밥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도연이 용기 앞에서 한참 멈춰 섰습니다. 며칠 뒤 영란이 직접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우의 병실 앞 복도에서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영란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우, 잘 돌봐줘서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서진은 그 안에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진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란이 서진의 야윈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들고 온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인삼이다. 너도 좀 챙겨 먹어. 영란이 곧바로 몸을 돌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서진이 종이봉투를 가슴에 안고 영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우의 퇴원이 확정되면서 서진과 도연이 앞으로의 양육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시우가 안정될 때까지 내 집에서 돌볼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들를게. 시우 얼굴은 매일 보고 싶다. 재민이 이 합의를 법적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시우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서진의 집에서 양육하되 도연의 방문과 중요한 결정에 공동 참여를 명시한 부속 합의서였습니다. 퇴원 전날 도연이 서진에게 병원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됐다. 너한테만이 아니라 시우한테도 나는 없는 사람이었어. 서진이 도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시우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 그리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하겠다. 서진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시우한테 좋은 아빠 해줘요.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해도 될까요? 당신이 유산 때 골프장에 있었던 것, 시우 입학식에 비서를 보낸 것, 어머니가 병원에서 나한테 한 말을 당신이 몰랐던 것. 나는 그때마다 혼자였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당신이 시우 옆에 있는 걸 봤어.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거 당신이 보여주고 있어.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퇴원 당일이었습니다. 시우가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양쪽에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재민, 은주와 하은, 복순, 하윤, 미경과 아이들, 리본센터 수료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뒤편에 선글라스를 쓴 영란이 수님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우가 정문 밖으로 나서며 햇빛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밖에 이렇게 밝았어? 모두가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란이 뒤편에서 조용히 다가와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 할머니. 시우가 환하게 부르자 영란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 가족이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서진은 느꼈습니다. 도연이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차 태워줄까?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시우 카시트가 제 차에 있으니까 제가 데려갈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들를게. 두 사람이 각자의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서진의 집이었습니다. 시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집에서 요양하는 시우의 체력이 눈에 띄게 돌아오면서 학교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약속대로 매일 저녁 서진의 집에 들러 시우와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현관을 보니 도연의 실내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빠 신발이 있으니까 좋다. 시우가 밥을 먹다 말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젓가락을 든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재결합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면서도 이 상황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도연은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우의 다음날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도연의 몫이 됐습니다. 어느 날 시우가 숙제 노트를 펼치며 서진과 도연을 번갈아 올려다봤습니다. 숙제가 우리 가족 소개인데 엄마 아빠가 같은 집에 안 살아도 가족이지? 서진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시우가 연필을 쥐고 노트 위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같은 집에 살지 않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집에 살아요. 서진과 도연이 시우의 어깨 너머로 나란히 노트를 들여다보다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도연은 유보에 두었던 남궁 실장의 인사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남궁이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도연은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도연이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궁이 나간 자리에는 서진이 사회공헌팀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직원이 올라왔습니다. 도연이 오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가 키워놓은 사람이 적임자야. 서진은 리본센터에 복귀하여 2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시우의 투병 과정에서 기증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센터에 건강이 어려운 여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증자 이지은을 센터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지은은 졸업 후 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복순의 장류 브랜드 순인의 장이 센터 2기의 첫 번째 성공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서진이 멘토링한 온라인 판매 전략이 맞아떨어져 출시 석 달 만에 물량이 전부 팔렸습니다. 복순이 서진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완판이래. 고향에 작은 공장 하나 차려도 되겠어.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순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차려야죠. 거기서 동네 분들 고용하면 일자리도 생기잖아요. 서진의 머릿속에서 센터의 방향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안의 창업 지원에서 전국 단위의 여성 경제 연결망으로 키워야겠다는 그림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성원그룹 이사회에서 서진이 과거에 만든 사회공헌 방식을 그룹 전체로 확대하는 성원 상생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원형을 만든 사람은 전 사회공헌팀의 윤서진 전 팀장입니다. 이사들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간 것을 바로 보는 게 앞으로를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 이 발언이 경제뉴스에 보도되면서 도연의 경영 방식이 달라졌다는 업계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란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본가 가족 식사에 서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서진은 처음에 경계하며 시우와 함께만 갔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으니 서진이 좋아하던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란이 젓가락을 들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우 학교에서 요즘 뭘 배우는지 엄마가 더 잘 알 테니 네가 좀 알려줘. 서진이 영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름의 방식으로 벽을 허물고 있다는 것을 서진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토요일 수님이 부엌에서 서진에게 귀띔했습니다. 사모님, 마님이 금요일 저녁부터 갈비찜 양념을 손수 준비하세요. 사모님 오시는 날만 이래요. 서진이 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란의 사과는 말이 아니라 음식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서진이 직접 만든 디저트를 가져갔습니다. 영란이 한 입 먹고 잠시 씹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거 맛있네. 두 글자였습니다. 10년간 쌓인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간 소리였습니다. 시우가 학교에 복귀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함께 시우를 교문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시우가 가방을 메고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가다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아빠, 나 다녀올게. 서진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1년 전 혼자 입학식에 앉아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서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경이 교문 앞에서 서진에게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시우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미경이 도연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시우 아빠, 시우가 요즘 아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빠가 매일 온다고. 도연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미경이 서진에게 살짝 눈짓을 보내며 속삭였습니다. 좋은 아빠네, 저 남자. 서진이 대답 대신 피식 웃었습니다. 시우를 보낸 뒤 학교 앞 카페에 서진과 도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진이 커피잔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우리로는 안 돼요. 근데 지금의 당신하고 지금의 나라면 천천히 알아가는 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이 서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만나더라도 나는 리본센터 대표 윤서진이고 당신은 성원그룹 회장 강도연이에요.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각자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이처럼?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보다는 서로를 더 잘 아는 두 사람으로. 두 사람이 카페에서 이혼 후 처음으로 각자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원그룹 상생 프로젝트 이야기, 리본센터 지방 확장 계획 이야기가 대등하게 오갔습니다. 리본센터 설립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1기, 2기 수료생 50여 명과 후원사 관계자, 취재진이 모인 자리에서 서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1년 전 이 빌딩의 비밀번호를 바꾸던 날 저는 제 인생의 비밀번호를 바꾼 겁니다. 객석에서 시우가 엄마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은 도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 뒤에서 재민이 행사 진행을 총괄하며 서진을 향해 묵묵히 미소 지었습니다. 객석 뒤편에 영란이 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기념사가 끝난 뒤 영란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하고 있구나.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란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수님이 뒤따라가며 영란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봤습니다. 행사 뒤 재민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 센터 법률 자문을 후임한테 넘기려고 부산 2호점 법률 검토까지만 마무리하고 빠질게. 서진이 재민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옆에서 여기까지 함께한 거 내 인생에서도 좋은 시간이었어. 서진이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어. 정말 고마워. 재민이 부산 2호점 계약을 마무리하고 후임 변호사를 추천한 뒤 마지막으로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 회장이 또 바보짓하면 그때는 내가 진짜 접근 금지 넣어줄 테니까. 서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민이 리본센터 정문을 나서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가는 재민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1년 뒤 서진은 부산의 리본센터 두 번째 지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부산 지점의 공동 운영자로 선임되어 충청도 장류 공장과 부산 센터를 잇는 연결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생 프로젝트의 성과로 성원그룹 이미지가 회복되면서 경영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다시 결혼하지 않은 채 매주 시우와 함께 식사하고 주말이면 셋이 나들이를 갔습니다. 은주의 디저트 브랜드는 백화점 3곳에 입점하며 연매출 10억을 넘겼습니다. 지은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리본센터 건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성원그룹 사회공헌팀 상무로 올라가 서진이 남긴 것을 그룹 안에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시우의 손을 잡고 성원가 본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도연이 현관에서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케이크 만들어 왔어. 시우가 외치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줄까? 안 바꿨어. 서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됐어요. 초인종이면 충분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열린 현관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 시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와. 할머니가 갈비찜 했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 그 이름들 뒤에 숨어서 새벽까지 반찬을 만들고 혼자 병원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입학식장에서 아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자기 돈으로 빌딩을 사고 자기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자기 힘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건 빌딩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전부를 바꾼 겁니다. 도연이도 달라졌습니다. 당연하게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았습니다. 돌아오라는 말 대신 행복하라는 말을 배우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늦었다고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깨진 가족은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같은 마음으로 아이 곁에 서는 것, 그것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보여줬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